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채권 애널들의 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4월 금통위와 3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4월 채권 애널들의 수다, 지금 출발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향후 성장 경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가계부채 증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렇게 넷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네요. 네. 네. 좋은데 빨리 적응해야겠죠. 진정한 수다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저는 이렇게 저희끼리니까 좀 진짜 수다 떨듯이 좀 재밌게, 요즘 시장도 별로 재미없는데 저희끼리는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4월 금통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동결로 끝났는데 좀 오늘 통방문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죠. 아무래도 큰 변화가. 네, 그런 것들 이번 7주 만에 금통위에서 유사했던 점과 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마디씩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변경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쪽보다는 다들 관전 포인트는 올해 그래도 1분기 들어와가지고 국내 경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정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낙관적인 얘기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의 그 분위기를 반영해서 분기 초마다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 상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물가는 1분기가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들 예상했는데, 오늘 또 그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0.1 바꾸는 게 그 의미가 있니 이런 얘기하면서 소폭 조정이면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3년 만이 처음이라고 했죠. 네. 계속 늘 하향 조정만 해오던 하느니 0.1이라도 올렸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일단은 그 얘기 나올 때 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총재께서도 그렇죠. 이날은 좀 이제 기대가 맞아요. 멀어진 거다. 네. 딱 그게 제일 오늘 관전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전일 미국 시장이 10년짜리가 2.3%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저항선을 네. 뚫고 내려가서 국내 채권 시장도 강세 시작했다가 네. 딱 이제 그 통방문에서 성장률 소폭 상향할 거다. 물가도 소폭 높아질 거다. 이거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약세로 갔다가 결국은 조금 회복은 했지만, 네. 그래서 저도 무려 2014년 4월 이후에 3년 만에 한국은행이 드디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이라도 높였다. 이 부분이 오늘 금통위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눈에 확 제일 잘 띄었죠. 김상훈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안 올릴 줄 알았어요. 안 올릴 걸로 봤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0.1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는 물가도 1분기가 올렸으니까, 실적치가 올렸으니까 올렸고, 성장률도 4분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안 올릴 거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경제정책 방향에 새로 나오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0.1 정도는 뒀다가 그 7월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모양새가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정치 논란이 있긴 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많았죠, 사실. 맞습니다. 저 역시나 워낙에 1월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좀 과감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럴 거면 그렇게 또 과감하게 내려 또 하는답지 않게 또 너무 과감하게 연초부터 내렸다가 이번에 또 올리니까 물론 이 시장가의 좀 뭐라 교감을 할까요? 그 부분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또 너무 1월달에 좀 액션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경기 전망 지수들은 꽤 한 2, 3개월치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기타 산업 활동 관련된 지표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보다도 훨씬 경기 여건이 좋다고 보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다들 뭐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시더라고요. 뭐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뭐 이러면서 쓰시는데 심리 지표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 ISM이라든지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뭐 가계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 이런 게 다 2000년 중반 이후 거의 최고치죠. 이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고 근데 이제 기분이 좋다고 몸이 꼭 좋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꼭 몸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실제 미국 기업들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그 소비의 또 척도인 뭐 그 자동차 판매,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은 또 생각보다 안 따라오니까 그렇죠. 이번 그 3월달 고용 지표가 딱 미스 나자마자 뭐 애틀란타 페드에서 추정하는 뭐 미국의 GDP 나우 같은 모델은 이번 1분기 성장률 0%대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0.9에서 0.6으로까지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 분위기니까 사실 미국 얘기를 굳이 꺼낸 게 제일 좋다는 미국도 지금 저렇게 혼선이 있는데 한국도 수출 좋아지고 그리고 오늘 계속 그 얘기 나왔잖아요. 심리 지표도 최근에 업되고 했으니까 뭐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2월 산색은 또 예상외로 또 전월 대비 많이 또 빠지고 뭐 이러니까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하고 이제 지금 차별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누가 맞을 거냐, 그죠? 저 위에 있는 소프트 데이터가 정말 향후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먼저 시그널링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밑에 깔아앉아 있는 하드 데이터가 그래봤자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아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상당히 헷갈리고 관심이 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러면 이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유가에 따른 그 효과가 좀 많이 컸지 않았나. 피해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작년 초에 뭐 26불에서 바닥을 찍고 최근에 50불대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심리도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지표들 향해서 실질 GDP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명목 데이터와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베이된 지표도 구매 관리자가 이 매출액이라던가 최근에 들어오는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늘었다, 전달보다는 늘었다 이제 이러면서 되게 좋게 봐왔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에 많이 기인했지 않을까 싶고 가격 효과가 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수출이 지금 2월달에 20% 기록했는데 수출 단가가 그만큼이었잖아요. 맞아요. 3월부터는 또 단가가 빠지니까 증가율 좀 빠졌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4월달 수출은 다시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지는 쪽으로 저희는 좀 수치가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프트 데이터가 이 유가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들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월부터는 기저효과 떨어지니까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드 데이터가 올라와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드 데이터가 좀 계속 밑에 깔려 있고 소프트 데이터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냐 그런 좀 고민이 전 들더라고요. 저도 박 팀장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이제 유가가 저희가 봤을 때 올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일 금융시장에는 큰 변수라고 보고 있고 그 물가 같은 경우도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죠. 그 유로존 CPI가 2% 치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거 코스트 푸시지. 맞아요. 예, 이거 근원 코어는 지금 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가 조금 떨어지니까 둘 다 또 똑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1% 중반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물가도 1분기 실적지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리지만은 그 코어는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고 뭐 기대 인플레도 더 안 올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수출도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단가가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저효과가 안 끊기고 다시 올라가려면 유가가 55달러, 60달러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캐스턴이 붙는 거죠. 이제 보면. 저도 본 게 이제 기대 인플레가 계속 최근에 2.4, 2.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2.6, 뭐 2.8 이렇게 변동폭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급 측의 충격이랄까, 공급 측의 변동 요인에 의해서 좀 소비자들도 나름의 좀 뭔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 지수는 뭐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어서 심리 지수가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그게 좀 안정이 되니까 올라오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드가 긴축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 대한 그렇죠, 기대, 기대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안에서 숙제가 지금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렇지. 뭐 나중에 또 논의가 좀 더 되겠지만 막 시리아 공습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바깥에서 지금 해답을 좀 찾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들은 사실 그래서 그런 기대로 높을 때 거기에 또 이제 기분을 따라가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들이 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오르긴 했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펀더멘탈의 순수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하드 데이터들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1Q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도 금리는 생각보다는 안 올라간 그리고 오히려 지금 뒷걸음질을 좀 치고 있는 그런 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 관련해서는 저는 그 BEI 값도 상당히 조금 맞아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사분기가 특히 2월 달이 대부분 다 이어온 이어 베이스로 다 네. 가장 높은 물가를 찍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2월 CPI가 2.7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BI는 오히려 2% 넘어갔다가 오히려 깨지는 시점이 이제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적어도 물가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이 높은 물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 대고 쳐야죠. 이제. 네, 오히려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가가 작년 말부터는 좀 주춤한 모양새 그리고 한때 47불까지 좀 빠지는 모양새 이제 이걸 보면서 역시 뭐 유가가 올라왔지만 뭐 아직은 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좀 먼. 여전히 수급장에서 크게 변화 없고 그렇죠. 글로벌 총수요가 아직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 뭐 이거를 우리 채권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지금까지로 봤었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오늘 수정 경제 전망 나왔고 뭐 이렇게 보기 드문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에 결국엔 새로운 정권이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0.1%포인트 시직 상향 조정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언론상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막 자주 보는 그런 언론 말고 이제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좀 이 비중을 좀 크게 한 것 같고 오늘 금통위 기자회견을 보니까 조금 메이저 언론 방송사들에서도 기자들께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일반 경제 주체들 간의 인식 차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소위 그 포털 뉴스 헤드라인하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네. 뭐 제목이 한은도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성장률 뭐 전망 올리고 뭐 리플 같은 거 한번 보니까 그런 좀 예전과는 다른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0.1에 이게 의미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올렸지만은 결국은 지난해 성장률 2.8에 아직 못 미친다라는 거죠. 2.5에서 올려서 2.6이지만 어쨌든 지난해 성적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그냥 이제 그 약간의 희망 정도는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결국은 그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뭐 오늘 얘기 나왔지만 재정 정책하고 이런 거랑 해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한은에서 이제 그 조사국에서 발표하실 때도 그런 부분 아직도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그때 가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여전히 이 약간 예, 의미에 크게 뭐 좀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든 생각이 소심한 낙관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동안 하느니 3년 동안 처음이라는 거는 3년 동안은 계속 낮춰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느니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상황이 좋아진 부분은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분명히 또 하나 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IMF도 세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MF조차도 아직까지 뭐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들은 여전하다.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고한 자신감이라고 내비칠 수는 없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늘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실질 구매력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이 이제 둔화되는 게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런 우리나라 내부적인 내수 경제와 밀접한 그 핵심 지표들에 대해서는 총재가 또 자신감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좋아진 부분까지는 인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완화 기조라는 표현을 여전히 유지하는 네.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완화 기조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오늘 덕분에 채권 시장은 또 중간에 조금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금리가 좀 하락해서 네, 끝났는데 그렇죠. 그 정도에 대한 뭔가 시그널은 줬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소심한 낙관론 뭐 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느니 3년 만에 성장률을 좀 전망치를 올려봤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그동안 하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기다가 조금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뭐 기회로는 충분히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걱정되는 거는 약간 이제 향후에 발표되는 지표들하고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킨 이유들은 뭐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출 호조와 네. 뭐 투자. 투자 이쪽 부분인데 사실은 그건 이제 이미 1사분기에 진행된 거에 대한 선반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방 리스크로 보는 게 이 중국 관광객들 급감하면서 이제 소비 쪽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제 오늘 네. 조사국장도 좀 그 반영했다. 부분을 이제 네. 0.2%포인트 뭐 원래 반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안 봤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3월 중순부터 그게 현실화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면 속보성 지표들은 1사분기가 되게 수출도 좋은 넘버를 보여주고 투자도 좋은 넘버를 보여줬지만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연간 높여놨지만 오히려 이제 2분기 이후 나오는 속보 지표들은 뭔가 다시 모멘텀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엇갈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큰 의미를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부여하기 어렵다면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의 향방도 크게 변화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에 대선도 있고 당분간은 동결 기조 보는 것이 좀 적절할까요? 뭐 향후에 어떤 대선 이외에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 동결에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근데 사실 이제 뭐 예. 우리 다 공유하지만 사실 국내 쪽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올해 기준금리 다 동결로 봤었거든요. 작년 작년 넘어오면서 다 예. 꺾었죠. 오히려 이제 외은 쪽에서 외국계에서 금리나 전망을 네, 좀. 고수하던 쪽에서 많이 철회를 했죠. 오늘도 오늘도 한국에 이제 골드만에서 네, 마지막으로 네. 처리를 했고 그래서 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오늘도 뭐 관련된 질문이 있었지만 올해까지는 동결이지만 내년 넘어가면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획대로 한다면 사실은 또 이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향후 이 기준금리의 움직임이 있다면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뭐 위쪽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공감대 같은 게 조금은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대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뭐 아직 좀 확실한 게 좀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론 대외 불확실성도 굉장히 지금 뭐 여러 요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뭐 국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데 가계 부채 그런 압박이 실질 구매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통방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외 요인이 기준금리에 그렇다고 또 인상을 또 과감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질문 중에도 있었지만 지금 선진국 경제는 미국하고 유럽이 생각 외로 지금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OECD 선행지 수가 보통 그 우리 경제학에서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 2년 재고 사이클 주기로 등락을 나타내는데 그 주기가 꽤 잘 맞는 편이거든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업 사이클이 때 테이퍼링도 하고 뭐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때 뭐 이제 또 피효과 한번 나올 때 Q도 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한번 또 4년부터 16년까지 또 한번 철저하게 또 어려운 구간 겪었고 작년 1분기부터 그게 바닥치고 올라오고 지금 1년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로만 보면은 내년도까지는 분명히 기대치들이 위쪽에 대한 기대들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재고 리스타킹만 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이제 과하게 앞서간 기대 조정을 보지 올해 이렇게 샥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막 뭐 무너지고 뭐 회사처럼 미국 10년 금리가 1.6을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을 아직은 좀 높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은 선진국 미국이 내년까지 약속한 정책 기조들 뭐 올해 2번 추가 인상을 하고 심지어는 밸런스 이슈까지 나왔으니까 밸런스 이슈까지 나왔으니까 그 약속들을 계속 지켜간다고 하면 그만큼 선진국이 주도하는 온기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니까 낙수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낙수 효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국 경기도 그런 대외 여건 속에서 내년도까지 유지만 되면 위쪽에 대한 기대도 좀 상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기자 질문 중에서도 컨센서스가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기자께서도 얘기했는데 다녀보면 확실히 오늘 이제 성장률 상향 전망의 이벤트도 있긴 했지만 인하 쪽은 이제 기대가 거의 완전 소멸된 쪽. 뭐 아래가 막혔으면 뭐 동결도 의사 결정이라고 예전에 총재가 얘기하셨지만 위쪽으로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돌 거냐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게 돌려면은 그 오늘 총재 얘기도 있었지만은 GDP 갭이 좀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은에서 지난해까지는 그 자료에 나왔는데 올해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지난해 마지막 4분기에 나온 거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하반기 다 GDP 갭 마이너스가 별로 안 줄어들 걸로 맞아요. 거의 뭐 마이너스 한 0.7 정도까지 계속 0.78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는 문제가 없으면은 GDP 갭이 약간 마이너스라도 한번 올려보려고 트라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 대출 증가율도 좀 안정이 되고 GDP 갭이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그런 해서 내년 어느 순간쯤 가서는 이게 플러스 되겠다라는 좀 그게 확신이 들어야지 좀 기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아까 전에도 말씀 가계부채 관련돼서 오늘 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금융권 가계대출 통계 오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뭐 지금 그쪽은 이제 은행들은 워낙 이제 뭐 하는 총재도 얘기하셨지만 전산이 집계가 잘 돼 있고 자동 보고가 잘 되는 편인데 이금융권들은 사실 아직까지 그쪽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냥 보고로 데이터들을 집계하다 보니까 하는 쪽에서 그거에 대한 좀 뭔가 애로를 호소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계해주는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우리도 취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뭐 추가 검증도 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그게 이금융권 대출이 과대 계상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4분기부터 은행들이 좀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이금융권 쪽의 대출이 좀 과하게 많이 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증을 자극했는데 일부 뭐 많이 늘기는 늘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늘었는데 더 과대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일단은 뭐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 아까 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뭐 요거랑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가계부채의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다라는 건 많이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데이터가 70년대부터 나오는 데이터던데 가계 이자 수지 있잖아요. 가계가 전체 그 예금이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인 소득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지출 비용을 뺀 게 작년에 연간으로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이자 소득이 이제 가계 이자 수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예금 비중이 크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도 전체 수지가 플러스였는데, 그러니까 가계가 어쨌든 이자를 버는 구조였는데 너희 대출이 작년 너무 많이 늘면서 이제 이제는 규모에 대한 이제 위험 시그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작년 2자릿대 증가율이고 금리 인하를 이제 하면 안 돼라는 방어 논리가 됐는데 또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양비론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가계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지.
너무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 맞아요.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가게는. 그러니까 오늘도 총재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싣거든요. 왜? 임금 소득이라도 안정이 돼서 가게가 뭔가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의 그 하나 상징적인 데이터 하나, 가계 이자 소득 구조가 그렇게 딱 뒤집어버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이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좀 한동안은 고착되는 게 아니냐. 그걸 극복하려면 우리나라 가계가 임금 쪽이라든지 뭐 다른 안정적인 소득 여건을 GDP 갭 다 메꾸고 회복해야 돼요. 뭐 요즘에 한창 선거 이슈에서 뭐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이슈죠. 모두를 위해서. 네, 그 해법이 뭔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리고 뭐 그 작년에 새롭게 선임된 이제 조동철 금통위원께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평가할 때 중립금리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으셨는데, 뭐 이분이 생각하시는 중립금리에 대한 의미야, 뭐 중립금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띄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어떤 시장의 의견이 있는 상황인가요? 이분이 좀 비둘기파로 알려지셨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 디플레도 인플레도 자극 안 하는 적정금리인데, 이건 뭐 패드나 여러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았죠. 보면. 그리고 연준의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는 일부에서는 아직 1% 미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분 의견도 제가 그때 나온 걸 뭐 일부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도 예를 들면은 중립금리를 감안하면은 지금 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 중립금리 자체가 레벨이 위기 이후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위기 이전으로 무조건 돌리려고 하면은 네, 그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테일러 준칙대로만 한다면은 3% 이상의 벌써 연방 금리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제일 비둘기 중에 하나의 브레이너드 같은 그런 연준 인사는 그 내추럴 레이트를 얘기하시거든요. 그거에서 삭감당한 부분을 고려하면 테일러 준칙대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동철 박사가 그런 쪽에서 과거의 적정 수준하고 지금의 적정 수준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핵심 논리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뭐 인플레 디플레도 영향 안 주고 저축과 투자가 이제 균형을 잡는 금리. 그러려고 하면은 성장 능력치만큼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 달성 가능하다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제가 그 정도 궤도에 못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도 뭐 미국 쪽 총재께서 고민하는 게, 미국에 올린다고 우리가 1대1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테일러를 적용할 때 이제 자연 이자율을 세팅을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중앙은행에서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설정하는 것들을 중앙은행이 설정을 했는데 좀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막 자주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작년에 낮췄잖아요. 지금 3에서 2로 1%를 깎았는데. 그랬다고 또 뭐 최근에 뭐 유가 올랐다고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가 이제 테일러를 적용할 때 뭐 하나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좀 그 과거치에 좀 높았던 것도 적용해 보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좀 낮아진 것도 적용해 봐야지 적정 금리 수준, 그러니까 테일러 룰에서 산출한 적정 금리와 현재의 기준금리, 정책 금리와의 스프레드 차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좀 계속 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국내 쪽 마지막으로 봐서,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뭐 대선도 있고 향후 대내 불확실성 때문에 동결 컨센서스가 모아졌는데, 시장금리도 뭐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뭐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뭐 위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다고 한다면 뭐 이 시장금리 자체도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금리가 움직였던 걸 보면은 사실 오늘에서야 하는 총재가 스스로가 이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기대가 확 낮춰졌지만, 우리 시장금리 수준만 보면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작년 뭐 연말 11월 같은 경우는 통한채 1년짜리가 1.78 넘어가고 이랬으니까 기준금리 대비 이미 50bp 이상 벌리면서
오히려 뭐 금리 인하 쪽보다는 인상 쪽까지도 프라이싱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와의 관계들을 꼭 매칭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시장금리는 미국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네. 중요하고 또 우리 최근에 채권뿐만 아니라 원화자산 전체를 이 옥죄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시장 반응을 보면은 사실 일중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미국 금리도 뭐 한번 장중에 움직임 폭 보면 10bp 정도는 뭐 이슈에 뭐 그냥 시장이 너무 가볍죠 하루로.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하루에 10bp도 넘게 움직이는 미국 10년 금리는 작년 12월부터 뭐 전일 이제 2.2대까지 들어왔지만 2.3에서 2.6 그 30bp 레인지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미국 금리조차도. 우리는 그보다는 진폭은 적지만 한국도 역시나 일중 변동성은 뭐 딜러라든지 트레이더들이 약간은 피곤해할 정도로 맞아요. 막 하루 중에는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전형적인 방향성이 없는 장. 조금만 금리가 떨어져도 비싸 보여. 조금만 올라도 싼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큰 틀의 뭐 주간, 월간, 분기 변동성은 생각 외로 레인지에 네. 잡혀 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은 아우 막 피곤해 죽겠다 막 이런 조금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래서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평선이 다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모여지죠 지금. 지금 한 뭐 4, 5개월 정도 동안 계속 좁은 박스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다 이평선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터져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위든 아래든 터지게 되면 그쪽으로 또 시장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세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서 대비는 해야죠. 이제 승부처가 좀 오고 있지 않나. 2분기 중에 올 것 같아요. 예. 2분기 때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할 수도 있고 조심일 수도 있고 기회일 노려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달이 황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물론 중간에 징검다리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휴가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또 우리나라 충격이 또 그러네. 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 첫 주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미국에 그러네. 아니 뭐 오히려 우리가 쉬고 있어서 반영 안 하고 그냥 막 넘기고 막 이러. 그냥 이제 아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퉁 쳐가지고 일주일 거 그쵸. 그게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그러네 맘 편히 휴가를 즐기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아유 옛날에 뭐 전 기억나는 게 2008년에 막 2007년에 BNP 파리바 막 펀드 환매 중단되고 그때 근데 우리나라 휴장이었거든요. 그날. 그래가지고 광복절인가 그래 휴장이어가지고 그 난리가 그날 하루 반영 안 된 것만 해도 기뻐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이제 말 나온 게 미국 쪽 뭐 3월 FOMC 의사록도 나왔고 하니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좀 혼조였던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급감을 한 반면에 실업률은 최저치 찍고 U6 실업률도 8%대를 봤거든요. 뭐 워낙에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2월 초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가 2월 중순부터 쭉 치고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3월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지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지표 가장 중요한 이제 논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어떠신지.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6월,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전에 윤 팀장님께 말씀 주신 자산 대차 대조표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까지 또 연관되다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넌팜은 그 미국이 원래 늘 항상 연초에 이 한파와 폭설 때문에 네. 경기 지표가 한 번씩 철포덕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미국이 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따뜻했고 날씨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달도 이 건설 업종에서 일용 노무자들이 계속해서 잡을 찾다 보니까 되게 좋았었고 오히려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3월에 꽃샘추위가 심하게 왔죠 미국이. 뭐 동북부인가에 뭐 이렇게 또 뭐 시장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조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계속 몇십만 건씩 이어져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고용 지표를 딱히나 이걸로 안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최근에 조금씩 꺾이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뭐 서베이 지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자동차 매출이 급감하는 거에 대해서 요게 좀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쭉 올라가다가 3개월 연속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거기도 신차 사이클 있고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잘 나왔던 지표들이 이제는 어느 지표에서는 좀 안 좋으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 어떤 회복 모멘텀도 일정 부분 조금 이전과는 달라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고용 지표가 요번엔 날씨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4월 고용도 그 이전으로 회복을 못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 또 미국 경제에 뭐 소프트 패치 또 뭐 단기 정점 얘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불을 당길 수가 있겠죠. 박 팀장님 말씀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한 가지 지금 좀 주의 깊게 보는 쪽들이 그 오토론들 자동차가 판매가 꺾이니까 거기도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서브프라임도 오토론도 이제 뭐 서브프라임이 있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쪽도 지금 약간 불안. 물론 뭐 규모가 주택보다는 훨씬 적고 뭐 그 주택만큼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그쪽도 이제 크레딧 측면에서 약간 조금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숫자도 논판 숫자도 숫자지만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임금 상승률이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미국이 그나마 다른 나라랑 달리 코어가 올라와서 받쳐줬는데 코어 인플레가 받쳐줬는데 임금이 정체되는 건 아마 다음 달 근원 PC도 좀 정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면은 말씀들 하신 것처럼 페드가 6월이냐 9월이냐 6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임금이 올라주면서 코어가 올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약간 퀘스천이 붙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3월 FOMC 이후에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 성향이 좀 많이 강해졌는데 최근에 옐런 의장 발언을 들어보면 일부 질문 중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 질문이 있었더니 2%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또 하나 낮은 실업률에 그동안 조금 이제 임금이 오를 거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옅어졌던 플렉 그 유유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옐런이 또 그 낮은 실업률에 그 유유 부분이 녹아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건 곧 임금이 안 올라가는 거, 임금이 생각보다 지금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출연할 때마다 얘기 드렸는데 과거에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 들어가서 고용이 정말 타이트할 때는 한 3% 후반에서 4% 이상의 임금 상승 속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현저히 낮아요.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이번 2분기는 분명히 이제 뭐 미국 경제에 아직 뭐 유의미한 충격이 들어올 거, 뭐 이번 논팜은 뭐 일시적이라고 볼 거고 이번 1분기 GDP도 뭐 0%대가 전기비 연율로 나와도 역시나 일시적으로라고 얘기하고 가겠지만 확인은 필요하겠죠.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확인 1분기는 분명히 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온 분위기가 가격 지표들이 상단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미국 주식은 결국 사상 최고치를 보고 이런 분위기 속에 제가 요 근래 제일 재밌게 봤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빌 그로스가 아직도 글을 쓰시더라고요. 3월달에 그 월보 제목이 3월 월보 제목이 그 유명한 쇼미더머니예요. 3월 월보 제목이 쇼미더머니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3에서 4% 정도 그로스를 얘기하시는데 당시 대통령 되시고 이제 한 분기가 지났는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뭐 뭔가 보여줘야 진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든 뭔가 보여줘야지 미국 성장도. 그렇죠. 트럼프 케어가 일단은 미국에서 재정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 비용, 의료 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담인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법안이 잡혀야 감세 정책이 확실히 많은 아이비들이 텍스컷을 무조건 낸다고 얘기를 해요. 네. 텍스컷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마켓이 지금 약간은 실망하고 있지만 한 2분기 만에 3분기 초쯤 가면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내년 회계 예산이 들어가는 뭐 9월 10월쯤이면 미국 재정에 대한 의구심은 다 사라질 거다. 그러면 다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쇼미더머니 2분기에는 1분기에 기대로만 봤던 그 윗단들을 2분기에는 좀 이제 그러면 밑은 얼마나 튼튼한데. 그렇지. 그래서 저 아까 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박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지금 5월에 오펙 그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우디만 지금 피봤거든요. 근데도 사우디가 우리는 감상 재정장에 긍정적이다 얘기하는데 헤게모니는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는 계속 늘어요. 그렇지. 러시아 이게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일 거거든요, 분명히. 뭐 아시듯이 사우디는 이제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가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람코 상장되고 나면 끝난다. 또 유가의 그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 있어서 어쨌든 유가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뭐
유가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또 지켜봐야겠죠. 뭐 미국 뭐 고용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봤는데 그러면 가장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자 지표 자산 축소 이슈가 될 텐데 최근 보면 어제 발언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을 뭐 재지명할 수도 있다 요즘에 그 얘기 하고 달러가 너무 강해져서 안 좋았다 하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좀 최근에 뭐 크게 뭐 발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제 미국제 10년물이 2.3% 레벨을 찍고 다시 올라왔다가 어제는 드디어 맞겠죠. 무너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의 음. 추세 계속되면서 금년 중에 정말 대차대조표 자산 축소 첫 번째 이제 만기도래증권의 재투자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부분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스케줄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3번 인상이니까 3월에 했고 두 번 나. 2번 인상하고 이제 빠르면 연말 내지는 이제 내년 초에 자산 축소를 시작해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인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한 뭐 6개월 전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시그널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3월 FOMC 의사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테이트먼트까지는 아니지만 의사록 내에서 이 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이제 공식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고 그러면 대충 시기로 계산해 보면 뭐 빠르면 연말, 뭐 내년 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는 연준의 계획이고 우리가 작년에도 연준이 4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결국은 한 번 인상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이 보수적인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는데 1분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표가 지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상당히 리즈너블해 보였으나 이제 정말로 2분기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표가 좀 둔화되고 아까 우리 윤현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2번 인상 플러스 올해 연말기쯤 자산 축소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신뢰를 얻을 거냐.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또 그 시기가 늦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센티멘트를 가질 가능성이 제가 보는 경기 지표 하나에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저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페드가 작년보다는 정책 신뢰성을 좀 회복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3월달에 금리 인상 시그널 딱 주니까 시장이 바로 뭐 한 주만 해도 뭐 기대를 따라다니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뭐 지표 서포팅 됐으니까 중요하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유가가 뭐 40불 중반이 무너지고 뭐 그렇게 가고 뭐 주시장이 또 뭐 한 5% 이상 10% 가까운 조정이 나오면 6월달에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분위기로 또 흐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전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주가 측면에서 3월 FOMC 의사록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OECD도 그랬는데 자산 가격 중에 주가를 걱정해요 정책기관들이. 작년 브렉시트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펀더멘탈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확 변한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드 데이터들은 안 봐주고 기분만 좋아서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정책기관들은. 그래서 페드도 지금 금리를 정상화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가계 순자산은 GDP 대비해 가지고 금융위기 전 수준의 버블 그 고점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제일 핵심 주축이 부동산하고 주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자산 가격 효과인데 금리는 이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레벨보다 훨씬 낮죠. 현저히 낮죠. 그럼 페드가 그 만약에라도 또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제일 원흉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고 총알을 댔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 자산 시장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웬만한 큰 샥이 들어오지 않으면 왜 조금 최근에 매파적인 성향을 띠느냐. 우리는 이제 뭔가 금융 안정 우리도 그 하는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뭐 그렇게 여직 막 우리가 봐도 너무 불안하지만 않으면 이 경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지침을 세웠고 그래서 밸런스시트까지 우는 띄워놨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산 가격이 빠져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지. 안정을 시키기도 전에 그 자산 가격이 불안해지면 2014년 이후 페드는 주가가 뭐 한 7% 8% 빠졌을 때 못 올렸죠. 절대 뭐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사람이 긴축을 좋아하냐 완화를 좋아하냐 헷갈렸잖아요. 근데 뭐 결국은 이제 긴축을 안 좋아하는 걸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간 자르면 다르겠지만은 금리 인상 긴축과
높은 금리와 약달러는 병립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 그걸 기본적으로 좀 깔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도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대차대 지표 축소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이 약간은 지금 좀 엇갈리는 게 그러니까 옐런 같이 정통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이제 예전에 버냉키 의장 때 수립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그거를 따르고 싶어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자연스럽게 만기 재투자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연준 일부 내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대차대조표 축소 자체가 금리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2번 올릴 거 안 올려도 한 번만 올리고 되지 않냐. 그리고 자산도 지금 4.5조 쌓여 있는데 MBS가 꽤 많죠 보면. 그래서 일부는 뭐 MBS만 줄이자. 일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MBS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던지면 MBS 시장 부동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일부는 뭐 단기를 줄이자. 그래서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은 잡혔는데 그 내부의 디테일한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연준 멤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 신규로 그런 것도 또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만 하면 지난주에 뉴욕 페드에서 걔네가 이게 소마라고 해서 그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자산의 애니얼 리포트를 내는데 그 리포트에 이 밸런시 축소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들, 내용들, 감수수 이런 걸 모아서 또 요 타이밍에 딱 정리해서 내놨어요. 지난주에. 마켓에서 이제 딱 지금 이제 궁금해하고 할 타이밍에 뉴욕 페드가 하나의 또 화두를 던져줬는데 2021년까지 지금 내년부터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 4년 기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만만한 속도로 줄인다라는 가정을 세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월간으로 대략 뭐 Q1, 2 때는 1,000억 달러 정도, Q2, 3 때는 한 800억 달러 정도로 그 정도 힘으로 월에 사줬는데 이 QT라고 이제 통칭이 되더라고요. 이제 줄이는 쪽은 그쪽은 1조 4천억 달러를 4년으로 나눠서 월로 깔면 400억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던 힘의 절반 정도 속도,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 거기에 이제 또 은행들은 그 중앙은행의 채권을 팔면서 지준 형태로 2조 달러 이상의 지금 그 아이들머니라고 했던 초과 지준을 또 나가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줄면 부채도 줄 텐데 분명히 자산이 주는 만큼 부채가 상쇄될 텐데 뭐가 상쇄될 거냐는 거죠. 캐시나 아니면 그 초과 지준과 같은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IOER이라고 하는 지준불이 1% 받고 그 2조 달러라는 자금이 거기 박혀 있는데 금리 그 자산 채권 쪽에 북 줄여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오면 이 돈이 뭐 주식시장이나 뭐 저기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갈 돈에서 진작 빠져나갔죠 사실은. 이거는 안전성을 위해서 버퍼를 갖고 왔던 돈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자금 시장 쪽에서 유동성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버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밸런스시트 이슈가 우리가 걱정을 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 지금 채권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미온적이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라고 평가를 듣고 있는데 뭐 4분기 가서 막상 줄이려고 하면 그때 또 화들짝 하겠지라고 하지만 채권 시장은 그런 정도의 또 가이던스가 지금 뉴욕 페드에서 내려준 가이던스를 조금 또 믿으면서 밸런스시트 이슈는 생각 외로 조금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제가 공식화됐다는 데에서 큰 뭐 유의미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속해 온 페드가 뭐 굉장히 반시장적으로 나가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패드는 지금까지 인지한 어머니 역할을 해줬는데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금리는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 있고 하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 같은 뭐 신흥국,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타 우리보다 좀 경제 펀더멘털이 약하다고 하는 신흥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되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로 되는 그런 악순환하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중국 GDP가 나오던데 요즘 최근에 조금 중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뭐 중국 이슈는 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많고 경제는 경제 지표는 뭐 어떤 걸 좀 주목하면 될까요? 예, 다음 주 초에 이제 중국 성장률 나오는데 중국이 다시 뭐 7%대 성장을 복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뭐 요즘에 슝안지구 뭐 투자 뭐 맞아요. 이런 거에서 인프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왔고 작년에 미국보다도 그 리플레이션 정부가 재정으로 주도한 성공적인 케이스가 중국 경제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좀 잘 버텨가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중국 쪽 숫자들에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반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또 대표적인 하드 데이터인 그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ISM 같은 지수들이 저렇게 높은 수준이지만 쫓아가지 못하는 산업 생산이 뭐 혹자들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또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확인하고 후반에 이제 금요일쯤에는 이제 PMI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4월달 2분기 첫 스타트인데 이게 약간 좀 식었을까? 네. 아니면 여전히 뭐 기분은 좋은 건가? 뭐 이 정도 확인하는 게 다음 주에 저희 메인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뭐 여전히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은근하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네. 4월 금토일 및 3월 FOMC에 대한 저희 채권 애널들의 수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떠들어 예. 것 재밌었습니다.